이거 너무 많아서 안 접혀요. 잘. 접히는데. 네, 140쪽 볼게요. 잘안 접혀요. 수필입니다. 수필 옆에 가로 열고 교술 갈래다 라고 적어주세요. 네? 교술. 교수 어디? 수필 옆에 교술이라고 적어주세요. 잘 받을게요. 네, 이제 수필은 교술 갈래인데 수필은 원래 뭐냐면 너네 일기 쓰잖아요. 그쵸? 일기를 좀 더 예쁘게 썼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 일기를 좀 더 예쁘게 쓴 거야. 그래서 체험 적어주고요. 체험 어디다가요? 아무데다가 체험을 했어. 그러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게 느껴지지.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옆에 깨달음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화살표에서. 그리고 이 깨달음의 밑줄, 이 깨달음이 바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필 읽을 때는 글쓴이가 뭐 한 거지? 이 행동을 해가지고 뭘 깨달았지? 그래서 얘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걸 생각해보는 게 수필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수필이 좀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중학교 때는 쉬워. 고등학교 때 어려워. 볼게요. 네, 이게 수필 보겠습니다. 일상의 경험이나 사색을 통해 사색의 밑줄. 사색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죠. 깨달은 점의 밑줄. 요놈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의 밑줄. 별표.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면은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중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소설의 특징, 시의 특징, 수필의 특징을 섞어놓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서요? 네.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수필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래 수필의 특징 보겠습니다. 개성적인 글이다. 개성적인 밑줄. 우리가 개성적이다라는 단어는 언제 주로 쓰지? 좀 자기 자신만. 그치, 자기 자신만의 것이지.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신의 생각의 밑줄. 자유롭게 쓴 글이기 때문에 개성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형식이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줄 글러 써도 되고요. 만화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형식들을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편지글처럼 써도 되고요. 그래서 형식이 자유롭다. 비전문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라 너네도 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수필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백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내 경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는 게 좋고요. 교훈적이다, 성찰적이다, 성찰의 밑줄. 성찰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성찰이 뭐지? 반성. 성찰의 반성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독자가 감동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글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설해목. 이 법정이라는 거는 법정의 밑줄. 법정은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간 다음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란 책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책을 한번 추천해 법정이 드릴게요. 스님이에요? 네, 이름이에요. 법정. 예? 설해목 옆에요. 법정이란 단어 있죠? 이름? 예, 스님 이름입니다. 법정 스님이에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겨울철이면 나무가 많이 꺾인다. 이 밑줄. 자, 일단 나무가 많이 꺾인다고 보통 설명을 했죠.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이지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가볍고 하얀 눈의 밑줄. 봐봐. 비바람이 세게 불어도 꺾이지 않았던 애들이야. 근데 그 솜털같이 가벼운 눈들이 나무를 꺾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비바람은 거칠다고 표현을 했고 눈은 가볍다고 표현을 했는데 가벼운 게 힘이 세다야
거친 게 힘이 세다야 지금. 가벼운 게 힘이 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벌써 여기서 주제의식이 드러났어. 가벼운 것에 대한 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중략 살인기 앙굴리마알라를 귀의시킨 것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과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자비의 밑줄. 그래서 자비하고 가볍고 하얀 눈이랑 묶어주세요. 둘 다 뭐다? 부드러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처가 저기 살인귀라고 했으니까 살인에 미쳐있는 앙굴리마 알라를 불교로 귀의시킨 거. 걔도 뭐였다? 힘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부드러운 자비로 걔를 개과천선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곽재구의 그림 녀석 볼까요? 지팡이로 길 앞을 더듬고 오는 친구는 분명히 그였다. 그의 동그라미. 한 사람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여자였다. 여자의 동그라미. 그럼 여자는 그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네요. 검은 안경을 낀 여자는 완전히 그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어라? 이상하네요. 도와줘야 되는데 의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가 아내가 좋아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조금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에게 아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거기에 밑줄. 왜? 그가 앞이 안 보이니까. 편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아,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결혼을 못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내가 있지? 근데 그 아내도 의지하고 있으니까 눈을 봐 안 봐? 못 봐. 그니까 어때? 이제 반성해야지. 아, 내 편견. 이런 썩어 빠진 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여자가 또한 앞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그가 능숙한 솜씨로 목욕을 끝내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나는 삶이란 그것을 갖고 갈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이 있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꽃다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의 밑줄. 그럼 이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였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였을까? 내가 갖고 있는 걸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걸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의 글쓴이는 나는 편견에 사로잡혔어. 근데 그가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교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내용만 보고는 그런 내용을 유추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전문을 보게 되면 전체 문장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 충분히 나중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수필 끝나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수필의 종류 보겠습니다. 경수필입니다. 경의 동그라미. 이건 가볍다라고 적어주세요. 가볍다. 그래서 가벼운 수필이거든요. 그럼 뭐가 가볍냐? 종이가 가볍지는 않을 거 아니야. 주제가 가볍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주제가 가벼워. 우리가 주제가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있었던 일, 주변에 있었던 일 이런 걸 쓰는 게 가벼운 이야기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경수필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밑줄. 이런 것들이 바로 경수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볼까요? 오영이영, 방망이 깍떡 노인.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집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꼈다. 집중을 하면 뭘 느꼈다?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들어냈다. 중략하고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봐봐. 앞에서도 어땠어? 눈먼 장애인을 보고 아, 결혼 못했겠지? 아내가 없겠지?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정상이겠지? 했는데 아내도 이상한 애였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반성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했으니까 글 쓴 사람은 뭔가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고 있다?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먹는담? 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나 나 같은 젊은이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그따위로 해서 무슨 작품 제목 봐봐. 방망이 깎던 노인이거든. 그러니까 노인이 방망이를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예쁘게 천천히 다 깎고 있던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장사를 한다고 하면 물건이 많아야 많이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노인처럼 그렇게 천천히 방망이를 깎으면 언제 돈 벌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바로 그 위에서 열중하고 보람을 느꼈다. 그래야 순수한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해? 하나를 만들더라도 집중해서 만드는 게 중요해? 하나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그치, 집중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글쓴이는 그거를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수필입니다. 중에 동그라미. 무겁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사회적, 학문적, 철학적 문제와 같은 사회, 학문, 철학 밑줄. 무거운 주제의 밑줄. 다른 수필이다. 경수필에 비해 문장이 딱딱하고 글쓴이의 개성이 덜 드러난다. 칼럼과 비평문들이 이에 속한다. 이어령의 폭포와 분수. 어령이 형은 돌아가신 지 한 2,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폭포수와 분수는 동양과 서양의 각기 다른 두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면 폭포수는 동양을 대표한다. 분수는 서양을 대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대체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자. 그럼 그 차이점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대요. 무엇보다 폭포수는 자연의 밑줄. 자연이 만들었고 분수는 인공적이다. 인공적의 밑줄. 그래서 폭포수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 분수는 인공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폭포수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야 볼 수 있어. 들어가야 볼 수 있다의 밑줄. 한마디로 직접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 거꾸로 분수는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 밑줄. 가장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하나는 숨어있고 하나는 속에 숨어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니까 도시에 사람이 많은 곳에 만들어져 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게 바로 중수필입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거죠. 이해됐나? 아래 한번 볼까요? 나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 자전거를 출발시켰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이 붙었다. 나는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기처럼 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자전거와 한 몸이 되어 달려내려갔다. 글쓴이 뭐하고 있어요?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지. 오케이? 그날 나는 내 근육과 뇌에 새겨진 평범한의 체크. 그러면서도 세상을 움직여온 비밀의 밑줄. 그럼 이 비밀이 바로 뭐야? 깨달음이 되겠지. 뭔지 봅시다. 일단 안장 위에 올라선 이상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의 밑줄.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도 잘 모르겠으면 자연의 판단 본능에 맡겨라. 한마디로 멈춰라? 아니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경험 뭐였어? 자전거 타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깨달음 멈추지 말자니까 1번은 맞는 말. 자전거 타기를 성공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 경험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유적 표현의 밑줄. 비유적 표현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막 한 몸이 돼요. 아니 두 번째 줄. 나는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기처럼의 밑줄. 이게 바로 직유법이 쓰였으니까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작품 밖에 서술자입니다. 작품 밖에 서술자라면 우린 이건 3인칭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건 수필이잖아요. 인칭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만 나왔어요? 소설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